소셜미디어 피드를 쭉 내리다 보면요. 꼭 보이는 그런 사진들 있죠. 세상 완벽해 보이는 커플이 서로 막 웃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촛불 켠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로 사랑, 영원히 뭐 이런 말들이 꼭 붙어있는 기념일 게시물들. 근데 혹시 그런 사진들 보면서 어? 정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던지는 질문이 정말 도발적이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한 커플이라는 관계가 어쩌면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한 가장 정교한 덫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도발적인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보면서 그 행복을 연기하는 것과 진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불행하다거나 사랑이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영상이 지적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암정이나 심리적인 함정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 심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쓰는 언어, 그리고 행복한 커플이라는 이상 뒤에 숨은 경제적인 동기까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영상의 가장 인상 깊었던 예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크와 제니퍼라는 결혼 10년차 커플 이야기인데요. 이분들 소셜미디어만 보면 정말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 같아요. 주말마다 여행 가고 기념일엔 커플룩 입고 내 소울메이트 이런 글을 올리고요. 그런데 영상 제작자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식당에서 이 두 사람을 목격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네. 43분 동안요.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제니퍼는 그냥 계속 스마트폰 스크롤만 하고 있고 마크는 자기 앞에 놓인 접시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제니퍼가 시선 한 번 안 돌리고 스크롤도 멈추지 않은 채로 그냥 카드를 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틀 뒤에 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활짝 웃는 사진이랑 같이 세상 최고의 남편과 함께한 완벽한 저녁 식사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일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연기 대 현실이라는 주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장면 사실 우리 주변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뭐랄까, 폰 불빛 아래에서의 저녁 식사랄까요? 영상은 이 일화를 시작으로 니체의 철학을 끌어와서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바로 무리심리라는 겁니다. 무리심리요? 네,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다 같이 행복한 척하는 쪽을 택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같은 거죠. 영상에서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락함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조작된 행복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조작된 행복 산업단지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유지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거 다 연기야 라고 소리쳐서 환상이 깨져버리면 모두가 자신이 어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또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직면해야 하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다들 필사적으로 연기를 계속하는 거죠. 저는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속에 이미 덫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반쪽이라는 말이요. 평생을 쓰면서도 그게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 사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듣는 순간 나는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준다는 거죠. 80억 인구 중에 어딘가 있을 그 마법 같은 한 사람, 소울메이트를 찾아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로맨틱 코미디가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너는 혼자일 땐 부서진 존재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온전해질 수 있어 라는 환상이요. 바로 그겁니다. 영상은 바로 그 완성시키는 것과 보완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이미 온전한 개인 두 사람이 만나는 거래요. 서로를 완성시켜야 할 필요 없이 그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보완해줄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 시스템이 왜 자꾸 우리에게 너는 불완전해 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바로 경제적인 동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겠군요. 맞습니다. 영상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절박한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쪽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데이팅 앱에 돈을 쓰고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쓰죠. 그렇게 만난 커플은 완전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 더 큰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냅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꿈이나 야망은 희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영상은 현대 경제가 행복하고 충만한 개인들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희생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이 불안한 커플들의 어깨 위에서 돌아간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와, 정말 냉소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관계의 생물학적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도 아주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빠져들 때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화학물질들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일시적인 화학적 흥분 상태를 영원한 진실, 즉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바로 그 화학적 칵테일에 취해 있을 때 내린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결혼, 공동명의, 집 사기, 아이 갖기 같은 엄청난 결정들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그 화학물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졌다거나 마법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덫이 철컥하고 닫히는 겁니다. 그 마법의 정체가 사실은 뇌의 화학작용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깊이 얽혀버린 뒤라는 거죠. 떠나기엔 너무 복잡하고 대가가 크니까 머무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구조. 이게 바로 영상이 말하는 덫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렇게 계약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영상에 결혼 23년 차인 한 남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 남자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장면이었죠.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세요? 행복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의무를 다하고 이 구조를 유지할 뿐입니다. 제가 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인 20대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가 자신의 결혼을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영상은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하죠. 법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국가라는 제3자가 개입된 구속력 있는 합의일꾼이라고요. 그렇죠. 국가는 당신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는 정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산 분할, 양육권, 재정적 의무 같은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모든 로맨스는 결국 이 차가운 법적 상품을 팔기 좋게 포장하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아주 냉정한 주장인 겁니다. 그렇게 계약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노력이라는 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영상에서는 이 지정을 어떻게 파고들던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칭송하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노력, 노동 이런 말들은 보통 직장에서 쓰는 언어잖아요. 관계는 우리의 안식처이자 감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헤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을 축하하는 거고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축하하는 거잖아요. 영상에서 던지는 질문이 정말 뼈아팠어요. 죄수들도 어떤 부부보다 더 긴 형기를 복역하는데 그들의 인내도 우리가 축하해 줘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상이 언급하는 몇 가지 심리학적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고통의 정당화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행동에서 의미를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이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라거나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인내심을 배우고 있어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게 어쩌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훨씬 더 단순하고 파괴적인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정교한 자기 방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매몰 비용의 오류, 선커스트 팰러시였죠.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걸 관계에 적용하니까 정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히 보여도 계속해서 더 투자하는 비합리적인 경향을 말하죠. 사업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오류라고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관계에서는 이게 헌신이나 책임감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폭정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이건 니체의 개념이라고요? 네, 45세의 현재 나가 생각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던 25세의 과거의 나, 사실상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서명한 계약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죠. 영사에 묘사하는 숨겨진 비참함이라는 것도 사실 막장 드라마처럼 극적인 증오나 배신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침식에 가까웠어요. 몇 년 전부터 아내를 더 이상 여자로 원하지만 딱히 다른 대안도 없어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남편. 포기해버린 다른 삶을 남몰래 꿈꾸지만 좋은 엄마는 후회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억누르는 아내. 한 침대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누워 있으면서도 우주만큼의 고독을 느끼는 두 사람. 그리고 어떤 극적인 사건도 없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서늘한 순간. 결혼식에 가서 조언을 해주는 기혼자들의 표정에 대한 묘사도 아주 날카로웠죠. 그들의 조언이 갓 시작하는 커플의 사랑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생존 전략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어린 건 행복이 아니라 깊은 실존적 피로감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상의 마지막,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나오죠. 이 모든 불안정한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독신의 존재라고요. 이게 왜 위협이 되는 건가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커플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버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숭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독신자는 그들의 희생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폭로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니체르 르상티망, 즉 원한이나 원망의 감정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덫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덧벗게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덕적 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혼자서 만족하며 잘 사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헌신을 두려워하는 거야 라거나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래 같은 딱지를 붙이는 거죠. 상대방의 행복을 일종의 병리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송하는 장기적인 커플 관계라는 모델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 경제적 유인, 그리고 여러 심리적 함정들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성과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머물면서 그 상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도발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알아차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게 관계이든 직장이든 혹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 어디까지가 당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또 어디부터가 당신도 모르게 주어진 각본을 그저 따르고 있는 연기일까요? 그리고 그 연기는 어디에서 끝나고 진짜 당신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